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0 결과적으로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시메오네 감독은 지긋지긋했던 캄프누 원정 징크스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오랜 기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으면서도 캄프누 원정에서만큼은 승리가 없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캄프누를 새로 짓고 하는 동안에 몬주익에서 했을 때는 승리한 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캄프누에서만큼은 승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캄프누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떻게 바르셀로나를 꺾었는지,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는 왜 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경기가 경기 전부터 시끌시끌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버스들 지나갈 때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바르셀로나 팬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버스 지나갈 때 이 안전을 위해서 쳐놓는 그 가드레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버스가 지나갈 때 바르셀로나 팬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시끄러울 거예요.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거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버스 유리 깨진 거예요. 여기 구멍 보이죠? 이게 요즘 이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에 라이벌리가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코파델레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탈락시켰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돌 던진 사건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요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이것 때문에 비판 많이 듣고 있어요. 욕 많이 먹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요즘 무슬림을 비판하는 그런 챈트를 부르고 있습니다. 뛰지 않는 자는 무슬림이다, 이런 챈트를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야말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말 저격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짧게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인종차별까지는 물론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종교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왜 내비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무슬림이 싫고 그럴 수는 있죠, 개인이. 그렇다고 해서 단체로 이런 구호 외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경기 결과 자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가용 가능한 자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그 주전급으로 쓰는 선수들을 내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실 바르셀로나가 압도했던 부분들은 있어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바르셀로나가 주구장창 공격을 하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승리를 강탈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스매시 앱이 이제 탈취하다, 강탈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승리를 강탈했다라고 부르는 게 이런 거지? 라고 이제 올린 거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슈팅 숫자라던가 유효 슈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라던가 거의 모든 수치에서 빅찬스도 그렇고 코너킥도 그렇고 거의 모든 수치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점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경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경기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전혀 저항을 하지 못하긴 했었거든요. 그 이제 수비적인 완성도도 좀 떨어지긴 했어요.
반면에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 불안이 조금 문제긴 했는데 그래도 대놓고 잠그니까 수비도 좋았고 거기다가 이제 역습 패턴이라던가 이런 건 좋아서 공격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그 몇 안 되는 공격이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 경기랑은 비교할 수 없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도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심판 판정과 관련된 얘기들도 논란들도 많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의 승부처는 결국은 쿠바르시의 퇴장이었어요. 쿠바르시가 퇴장을 당했고 여기서 이제 알바레스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위를 점하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퇴장과 프리킥 골이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경기가 계속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고 갔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 판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라스트맨이었거든요. 침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고 이걸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파울은 분명히 맞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파울이면은 저는 퇴장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울의 강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라스트맨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앙리 같은 경우는 골대에서 충분히 멀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리고 확실하게 소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 카드가 맞았다라고 평가를 하던데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거리가 이게 뒤에서 보니까 가까이로 보이긴 하지만은 옆에서 보면은 제법 거리가 있었어요. 제라르 마르티니아. 그래서 이거는 파울이 불리는 순간에는 퇴장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쿠바르시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판정 자체는 이거는 퇴장이 나오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알바레스가 정말 프리킥 잘 찼죠. 기가 막히게 차서 이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레스의 프리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찬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마라도나, 플라티니, 메시 이런 선수들이 프리킥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듯이 알바레스도 그러고 있다라고 평가들을 한 건데, 알바레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메시가 대표팀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그의 기술을 따라해 보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이렇게 좋은 프리킥을 찰 수 있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메시 프리킥을 많이 참조했다라고 얘기한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알바레스가 여기서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 시즌 9골을 넣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게 프리킥 골인 거죠. 유일한 박스 바깥에서의 골. 근데 이 골과 함께 알바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역대 챔피언스 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자가 됐습니다. 종전 기록은 2013-14 시즌에 디에고 코스타의 8골. 그러면서 이제 뭐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쿠바르시가 퇴장당하고 그리고 이제 알바레스가 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수적 열세니까 더 이제 불리한 상황이 나온 거였는데,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그 플릭 감독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퇴장이고 페널티가 나왔어야 됐다. VAR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불만을 토로를 한 건데, 이게 근데 정말 미묘한 판정이긴 해요. 뭐가 미묘한 판정이냐면요, 휘슬이 불리고 킥오프가 된 상태에서 골킥을 처리할 때 손으로 잡으면은 페널티킥과 페널티킥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안에서 의도적으로 핸드볼 반칙을 범한 거기 때문에 킥오프가 불리는 순간 골키퍼가 그리고 볼을 처리하는 순간 손을 잡으면은 페널티가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심판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휘슬을 못 듣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판의 주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마갈량이스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라야가 골킥을 이렇게 딱 처리를 했는데 마갈량이스가 손을 이렇게 잡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에스턴 빌라랑 클럽 브리의 경기 때는 그때는 이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영상들도 보고 여러가지 이제 매체들 보도들도 보고 했는데, 그 밍스 같은 경우 페널티킥이 나왔던 게 클럽 브리에가 이때
압박에 들어왔다. 압박에 들어왔기 때문에 밍스가 터치를 잘못하는 순간 뺏어내면서 그대로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불린 거다.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멀리 있잖아요, 수비가. 이렇게 잡을 때 수비가 멀리 있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이 그냥 실수로 판단해서 다시 재개하게 한 거다. 그래서 유상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심판에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실제 심판도 그 CBS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였어도 이거 페널티 안 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휘슬이 불리고 골킥 처리한 상태에서 잡으면은 페널티킥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는 게 심판이 주관으로 이걸 실수라고 판단하고 다시 차게 할 수 있다가 들어가서 문제인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주관이 들어가는 거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볼이 와서 손에 맞는 경우 그런 거는 주관을 조금 넣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딱 페널티 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관, 이게 어느 정도가 그러면은 뺏겨서 위험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선수가 착각해가지고 잡은 거고 이런 거 판단이 안 되잖아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주관이 들어갈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옵사이드 판정에 있어서의 그 골에 관여했냐 안 했냐, 그 이제 핸드볼이 손에 와서 우연찮게 맞았는데 이게 의도성이 있냐 없냐, 거기에 주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주관 영역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어쨌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판들은 이거 오심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억울하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한 54분경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페널티가 나왔으면은 또 흐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70분경에 골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 공격을 잘 했죠. 공격 만들어가는 과정도 상당히 좋았고, 그 중심에는 그리즈만이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고, 그리즈만의 전진 패스를 누제리가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쉘로트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슈팅이 5개였고 그중 3개는 경기 시작하고 11분 동안 있었고, 한 골은 프리킥으로 넣고 그 다음에 슈팅 또 없다가 쉘로트의 골로 딱 이게 전부였어요.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도한 슈팅 숫자가 몇 안 되는 공격을 나갈 때 굉장히 그래도 효율적으로 나갔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올라온 거를 논스톱 슈팅으로 잘 골을 넣은 거였고요. 경기가 2대0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나면서 시메오네 감독이 마침내 캄프누 원정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전까지는 18경기 7무 11패였는데 이번에 마침내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이제 공격적인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하자면요. 야말이 상당히 그래도 경기를 잘 가져오긴 했었거든요. 드리블도 굉장히 많이 성공을 시키고 상대 수비를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으면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레시포드의 마무리가 상당히 안 좋긴 했죠. 물론 무속 골키퍼가 잘 막았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레시포드의 슈팅도 사실 좀 정면으로 향한 슈팅도 많았고, 아니면은 이제 골대를 빗나가는 장면들도 많았고, 레시포드가 정말 많은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피냐가 없을 때의 문제점, 그러니까 확실히 야말과 하피냐랑 레반도프스키 3명이 같이 나올 때에 비로소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완성된다. 근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면은 그게 잘 구동되지 않는다. 워낙 이 셋이 역할 분담이 너무 잘 되거든요. 이 셋이 역할 분담이 잘 되는 대신 그래서 하나만 빠져도 좀 삐걱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0 승리 거두면서 이제는 준결승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성공을 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또 바르셀로나한테 강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스포팅 원정에서 1대0 승리 거두면서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어쨌건 원정승을 거뒀으니까 아스날도 준결승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고요. 파리 생제맹은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 거뒀고 안필드 원정이 있긴 하지만은 이래저래 뭐 파리 생제맹이 일주일 있다가 푹 쉬고 나서 주말 경기가 없잖아요. 연기돼서 푹 쉬고 나서 리버풀 원정을 가는 거기도 하고 리버풀의 최근 경기력들 뭐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이것도 파리 생제맹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진짜 리버풀 입장에서 0대2로 패한 게 다행일 정도의 경기였으니까 슬롯 감독 본인도 인정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나 이제 바이에른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팀이었으면은 그냥 바이에른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겠거든요. 근데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도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경기는 결국 바이에른과 레알 마드리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으면은 바이에른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거기다 바이에른도 엄청난 명문이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좋은 팀이 바이에른이거든요. 우승은 AC 밀란이 두 번째로 많긴 하지만은 바이에른이 최다승이라던가 최다 경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레알 마드리드 다음이에요. 레알 마드리드가 1위, 바이언이 2위여가지고 그래서 바이언도 만만한 팀이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바이언이 우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도 항상 모르니까 1차전 뭐 예를 들어서 보데글림트가 그렇게 탈락할 줄 알았나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